우리가 지금 문화와 상담 보던 중이었는데 오늘은 선교와 성경적 상담, 이 문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문화는 내지 선교도 문화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세대차라든가 또 국내에서도 지역 간, 뭐 우리나라도 남북 동서 문제가 있고, 미국도 보면 동부와 서부, 북부와 남부 특징적으로 다르고, 심지어는 말도 잘 안 통하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제주도, 미국서는 억양이 굉장히 달라서 살림 문화도 참 다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남부에서 온 어떤 학생은 그렇게 서서, 교정에 서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친절하고 얘기를 참 잘해요. 외국 학생인 저하고도, 얘기를 아주, 그래서 참 그 얘기하기를 좋아하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부에서는 모든 게 슬로하고 북부는 굉장히 모든 게 빠르고, 그래서 길 가다가 오다 가다가 이렇게 뭐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얘기를 나누는데 몇 마디 나누다가 잠깐 이거 실례한다고 이제 잘 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저 사람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실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에서는 오다 가다 만나서 얘기가 시작돼도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만큼 충분히 얘기를 하고 헤어져야 그냥 편안한 관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문화가 다르구나. 북부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 바쁜데 왜 이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참, 같은 말 쓰는, 더구나 정말 뭐, 미국은 다인종 사회지만 한국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문화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이방인, 어, 외국에 나가서 오지에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 그 문화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선교가 시작된 예루살렘, 사도행전이 본격적인 기독교 전도 그리고 선교의 시작이죠. 근데 이제 전도를 하다가 헬라인들을 상대로 전도할 때 안디옥이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겼죠. 바울과 베드로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웬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죠. 베드로와 바울의 생각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갑자기 웬 율법.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므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공회의가 열렸죠. 거기에 사도들과 야고보를 비롯한 주축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발언을 하는 것이죠. 명백히 이 복음은 명백한데 왜 그 우리도 너희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으로서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분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지켜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것을 해낸 사람도 없다.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한 일을 이방인들 보고 지금 하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친히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그 야고보와 사도들이 결정하기를 무거운 짐을 우리도 감당 못한 짐을 지게 하지 말고 간단히 몇 가지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이런 것들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주의하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방 전도는 문화, 다른 종교권이나 또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이러한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전도할 때에 그런 불필요한 복음 외에 불필요한 걸 최소화해야 복음 전도가 원활히 될 수 있다. 우리처럼 똑같이 해라. 우리가 정말 미국 가서 우리처럼 한복 입고 뭐 김치 먹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이 수월하게 전달되고 확실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문화적인 충돌, 걸림돌 이런 것을 제거하는 선교의 시작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화는 예루살렘 공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제 선교를 봤을 때 선교가 이제 그 후에 많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도 근대 현대 오면서도 선교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변천을 겪었는데요. 그러한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할 때에 바로 그런 문화적인 충돌, 그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처음에는 토착화, 인디그니제이션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 현지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선교사가 그곳 문화에 동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말하자면 김치 먹고 음식도 그렇고 또 나중에는 한복도 입고 또 가마 타고 다니면서 시골에 옛날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그래서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적응하는 거죠, 현재. 근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이 토착화 현상이 어떻게 났냐 하면 예수님 초상화가 말이죠. 한복 입고 갓 쓰고 노새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호산나 입성하는 게 나귀를 타시고 유태인의 겉옷을 입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도 문화의 동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변형 이것은 결국 무엇을 불러왔냐면 소위 싱크리티즘 종교적 혼합이 생긴 거죠. 이 싱크리티즘은 선교가 되어진 지역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면이 많이 있었고 또 남미 같은 데서도 소위 그 펠트 니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세 구복적 신앙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바탕이 당장 선교되었을 때는 가장 강하게 부딪힌 게 유교죠, 유교.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500년 동안 유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교가 강한데 그런 요소와 충돌했고 그다음에는 불교죠. 역시 뭐 양반 선비들은 유교를 중시했지만 민간에는 불교도 강해서 그러나 사실은 그 불교보다 더 저변에는 무교가 있어요. 무교. 그러니까 무당 종교죠.
그거는 오늘날까지도 지금 뭐 별별 사람들도 다 점집에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좀 독특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불교에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가 들어왔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절간에 가면 성황당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어떤 나라에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성황당이 뭐냐 하면은 뭐 결국 산신령 또 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그런 말뚝 같은 그게 무교 바탕, 그러니까 불교가 무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혼합 종교, 예, 그 무교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현세 구복 신앙, 그러니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치성을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 예. 그러니까 불교에도 그런 성향이 강하게 들어가 있고, 유교가 아무리 강했지만 조선시대에도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음에는 정한수 떠놓고 복을 비는. 사실 유교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원래 유교에는. 근데 선비 가정도 자기네 가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치성을 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새벽 기도가 잘 되냐? 미국 분들은 새벽 기도하고 특세하고 이런 거 잘 못 보셨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막 그 경기장에서 빌리그램 전도대회 이런 걸 하고 막 그런 건 엄청 잘하지만 또 뭐 전도 폭파 이런 것도 잘하지만 새벽 기도 특세 이런 거는 별로 못 보셨죠. 미국 분들이 하는 거. 미국 게.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되게 뜨겁죠. 근데 미국 사람 볼 땐 참 이상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안 이상해요. 우리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경적으로 한다. 근데 왜 너희만 성경적이게 아닌데 그렇게 특별히 이 새벽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고 좋아하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새벽 기도를 했단 말이죠. 비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지, 그때는. 여러 가지 신령에게 비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성경에 있는 건 맞지만 예수님의 모범이고 너무나 소중한 거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잘 받아들인 건 우리 문화하고 잘 맞은 거예요, 새벽이란.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쉽지 않아요. 본받으려고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의 강점은 또 우리의 약점이 그분들에겐 또 강점이에요. 그분들은 또 이 말씀 중심,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신학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는 또 정말 참 잘합니다. 뭐 우리도 열심히, 우리도 공부 하나는 또 잘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삶의 적용 실천? 뜨거운 열심에 비해서는 삶과 일치하는 그런 실행력이 미국 성도들보다는 좀 약하다고 할지, 열심과 표현에 비해서는 그러한, 그러니까 100% 성경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지만 특별히 더 잘하는 강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문화적 요소와 상당히 부합한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잘 맞는 부분은 쉽게 잘 받아들이고 더 발달시키는 거죠. 이제 반대로 약점인 부분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집을 간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흔하지 않은데 한국 성도들은 그래서 정말 말씀에 의한 믿음이 투철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든 교회들 중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려운 일, 급한 일 있으면 점집 가는 사람이 있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데요. 아니, 교회가 아주 중진 권사님이 그 결혼 제를 어마어마하게 부탁하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그 스케줄이 바쁘니까 그 날짜를 맞추기 어려워서 그날은 좀 어렵고 내가 다른 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그날이 좋다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좋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날짜를 받아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봉사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문화로, 그런 걸 신앙적인 어떤 갈등 없이 문화를 그냥 수용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게 토착화가 되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예수님 초상화가 갓 쓰고 한복 입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에게 친근감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역사적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상징이 중요하지. 그것은 그 뭐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필요한 건 팔복뿐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게 뭐 중요하냐? 그게 뭐 진실이어야 하냐라는 그러한 해석이죠. 그 정신이 중요하다. 가르침과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 그러므로 꼭 무슨 옷을 입으셨건 그게 왜 중요하냐? 미국서는 펑키 지서스, 펑키 크라이스트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꼭 백인이어야 되느냐? 우리는 흑인 예수님이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상을 흑인으로. 그래서 그럼 십자가와 부활도 그게 어떤 맥락과 연결이 되냐 하면 그 뭐 예수님 그 부활 직후에도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한 말이고 역사상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느냐. 그 부활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했다. 그치, 어떻게 실제로, 피지컬리 사람이 부활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팩트가 안 중요하다. 그거는 그냥 컨젝처 또는, 미스. 그래서 그 독일에서 시작된, 비신화화, 디미솔로자이제이션이라는 그 신학. 성경에서 모든 신화를 벗겨내자.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교훈만 받아들이자. 여기 신학, 그런 걸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사신신학, 알타이더 같은 사람은, 고티스트 토트, 신은 죽었다. 신이 죽었다는 연구를 하는 신학자. 그런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그런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뭐,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죠. 현재 뭐 그런 교회들이 뭐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다 사라져 가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유럽에 선교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죠. 자, 그래서 현지의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토착화 이거는 너무 멀리 갔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이 컨텍스추얼리제이션입니다. 맥락화라고 번역이 됐는데 요즘은 또 상황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용어 정리도 쉽지가 않은데 한동안 맥락화. 그래서 그냥 컨텍스추얼리제이션 그 영어 원문대로 쓰는 게 학문을 하는 층에서는 이제 좀 더 그게 명백하니까 크게 어려운 말도 아니니까 많이 씁니다. 컨텍스추얼리제이션.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컨텍스트, 문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어 공부할 때도 컨텍스트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문론 이런 거 영어 공부 다 하셨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요즘은 입시, 이 대치동에서 파락군 그다음에 고액, 과외, 뭐, 1등 학원, 1타 강사, 막 이런 용어. 제가 돼지 엄마 얘기 잠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때 그분 한 얘기 중에, 제가 라디오 들어서 한 얘기 중에, 뭐냐면 요즘은 그 문해력에 집중한다. 그게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문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일단 문제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야, 그 정도로 고차원적으로 높아졌나도 생각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국어 교육이 엉터리다. 어, 그렇게 치열하게 대학 입시 최고의 수준에까지 공부를 하는 애들이 문해력 공부가 급하다고 생각할 정도면 기본 문해력이 얼마나 안 되거나 아니면 한국 국어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출제자의 의도가 수험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느냐라는 본질적 문제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입맛이 뭐 씁쓸음한 한편으로는 제가 염려하고 문제점으로 봤던 게 사실이었다라는 확신이 드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그게 사실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심정에서 봤을 때는 정말 씁쓸함하죠. 근데 그런 예견이라든지 그런 관점은 차라리 내가 틀렸으면 싶은 건데 가끔은 가끔보다 더 자주 그런 불길한 예상, 예견 그런 판단이 맞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떤 문화에 접근해야 되고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맥락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럴 때 그러면은 이제 선교사가 가지고 간 문화가 있죠. 특별히 서구 선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구 문화를 가지고 가죠. 자기의 문화를 갑자기 벗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들어간 문화와 현재 문화와의 갈등이 생기죠. 불편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는 전하러 간 사람이니까 빨리 자기가 동화를 하려고 노력하죠. 말도 배우고 음식도 먹고 같이 생활도 하고 하면서 통화를 합니다. 정말 세계 선교대회 할 때 보면요. 정말 어떤 선교사님은 생긴 것도 현지인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원래 생김새가 그렇기 때문에 가서 잘 적응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가서 살다 보니까, 먹는 것도, 옷차림도, 또 그다음에 뭐, 그 더운 지방에 가면 늘 햇볕에서 함께 생활하니까 얼굴도 더 까매지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현지인과 모습도, 닮아가는, 어, 또 원래부터 좀 비슷하니까 더 가서 잘 적응하셨는지, 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또 선교사님들 보면 그 옛날에 그 정말 선교사님 몇 분 안 계시던 시절에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님 같은 분은 거기 현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선교대에 오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을 우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누구 예, 일행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거의 그 현지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일체감을 느껴가는 거죠. 근데 이 맥락화가 왜 여기서는 지금 네, 성경역 상담을 이제 문화와 관계를 설명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제목을 맥락화와 성경 상담 그랬는데 성경적 상담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이 맥락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가 다를 경우 사실 뭐 청소년을 지금 상담한다고 했을 때 세대 차이가 있죠. 더구나 미국에서 청소년은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정은 한국하고 다른 게 그거죠. 2세 문제, 세컨 제너레이션 프로블렘. 제가 거기서 처음에 논문을 그걸 하려고 해서 그냥 자연히 미국 가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부딪히는 문제니까 그리고 많은 문제를 보았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이제 논문 주제로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바꿨어요. 한국의 성역 상담을 뿌리내리기 위한 이제 그런 논문으로 바꿨는데 미국 가면 당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죠.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서 키워도 한국에서 청소년하고 부모하고는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말도 안 통해, 말도. 한국에서는 뭐 다 겪으셨겠지만, 얘네들 뭐 온라인에서 하는 얘기, 새로 만들어낸 신조 그런 걸 가지고 뭐
막 하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음, 성경적 상담에 있어서도 그런 문화적 갈등을 겪는 가정을 상담할 수도 있거니와 상담자와 문화가 다를 때 그런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초문화 상담, cross cultural counseling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학문화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경부터 발달하게 된 건데, 에, 우선 문화에 대한 정의를 보면, man-made part of the environment 이런 정의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은 자연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 사회 환경이죠. 우리가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다 보니까. 어, 근데 이러한 모든 환경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에, 그 속에서 살며, 숨쉬고 살며, 흡수된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배우고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문화인데, 그러한 문화에 있어서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미국은 정말 다인종 다문화 사회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가장 그 큰 구분은 흑백의 대립이죠. 어, 그거는 뭐 전통적인 사회 문제고 문화 문제고 바이컬처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흑인 교회를 그 백인 학자나 목사들은 바이컬처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컬처가 두 개밖에 없는데 말을 하는데 바이컬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흑인 교회는 정말 독특하죠. 그 필라델피아에서 유명한 흑인 교회가 있었는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진짜 시작할 때만 앉아 있죠. 찬양하다, 기도하다 뭐 이러면 일어서서 한 시간 내내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냥 그 뭔가 이 참지를 못해요. 막 찬양하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에이멘 그러고 막 거의 앉아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서서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가 대두된 크로스 cultural counseling이라는 이슈가 대두된 것은 그 월남전, 그다음에 크메르 루즈, 캄보디아, 라오스 그런 곳에 일어난 그래서 그 보트 피플 난민들 문제로 미국이 대거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민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들 중에 초기에 상당수가 그냥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요. 특별한 병이 없이. 그게 뭐냐면 컬처럴 샥, 문화 충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제 가족 문제를 특별히 상담했을 때는 네, 이것이 지금 페이지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하겠고요. 여기에 극단적인 견해, 상담에 대한 정해가 두 가지로 발달했다는 거. 하나는 가이던스 카운셀링, 직업과 학업에 대한 이 교육에 있어서 진로 상담으로 발달했고요. 20세기 초반에 또 하나는 사이코테라피, 임상심리학, 심리치료죠. 대략 이거는 1930년대경에 발달하게 된 겁니다. 가이던스 운동이 더 먼저였지만 이게 두 가지 이 흐름으로 상담이 발달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이던스 쪽은 교육심리학 쪽으로 더 발달해 간 거고, 임상심리는 이제 정신의학과 더불어서 심리상담으로 발달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제가 그 미국의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는 상담과 문화의 만남인데 그 난민들,
이제 미국 와서 그러한 이제 컬처 샥을 겪으면서 정착하려고 애쓰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상담자들의 말이 내담자들이 상담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또는 상담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부분 상담이 실패인 거죠, 결국은. 도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무슨 문제인가? 그 예를 들면은 특별히 여성들의 경우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가족들이 어려움 겪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다 내 탓이다. 뭐 이런 게 많은데 미국 그 심리학의 개념은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존중해야 되고 자기 상처 잘못된 건 상처 탓이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그 베이스인데 그러니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런 걸 그 강화시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꾸 네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어, 자아 강화 뭐 이런 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내담자가 잘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가족 중심적인 또 책임감 이런 게 강조된 문화 속에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러한 문화와 정신적인 사고가 미국식 사고가 쉽사리 미국 오래 살고 뭐 2세, 3세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막 달라지지만 금방 어떤 과정도 서구화의 과정도 충분히 겪지 않은 한국과 또 다르죠. 필리핀이나 한국하고는 정말 또 다르죠. 그 동남아, 인도 차이나 쪽 분들은 게다가 정말 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보트 피플 하다가 온 분들인데 뭐 전쟁 전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통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 한국의 옛날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쉽사리 미국 특별히 백인들의 그런 문화, 더구나 현대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사고방식은 쉽게 말 몇 마디 듣고 생각이 바뀌거나 뭐 감정이 바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나 내담자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 이제 이런 거예요, 상담자는. 거의 이 동남아계 사람들 상담했을 때는 다 실패인데 그 실패의 탓을 내담자에게 돌리는 거죠. 내담자들이 상담받을 준비 태세가 안 돼 있다. 그들이 상담에 협조하지 않는다. 아무리 말해도 말해도 못 알아듣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랬죠. 그게 편리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정당화하죠. 근데요, 이게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통계가 그렇게 되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미국 상담자들의 능력은 거기가 한계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수용된 사람들은 상담 잘해. 근데 타문화권 사람은 상담 못해가 되거든요. 이거는 학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 전문가일수록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가까이 들여다보면 양심적인 학자들도 있을 테니까 이거는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뭐 의료 시스템처럼 상담자도 내담자를 돕자는 직업인데 내담자 중심 이런 또 이론도 있는 거거든요. 비지적 상담 같은 거는 어, 내담자의 문화를 존중해줘 당연히 당신 문화는 안 돼. 그래가지고는 못 고쳐 우리 문화로 바꿔라고 말하는 건 비지적 상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차츰 상담학계에서도 그게 아니다. 내담자의 문화적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그런 상태를 이해하고 문화적 수용성을 가지고 상담해 줘야 된다. 내담자에게 좀 맞춰줘야 된다.
혹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크로스 칼처럴 카운셀링이라는 어, 그런 분야가 시작됐어요. 근데 인식의 전환이 오게 된 요인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수민족의 성장과 의사표시. 예, 뭐, 이제 흑인은 이제 뭐, big minority. 예, 흑인 문제는 오래됐고, 그만큼, 성장과, 그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지만, 그 외의 소수민족, 특별히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소수민족, 백인이 아닌, 또 흑인이 아닌, 예. 뭐 우리 같은 아시안이나 또는 히스패닉, 뭐 숫자로는 히스패닉이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데, 거기는 정말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히스패닉이, 말하자면 뭐, 불법 체류자 다 쫓겨나고, 또 그렇게 막 그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는다면 노동력이 당장 어 캘리포니아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사부터가 만약 뭐 카바를 해주고 그 정책에 반발하는. 그래서 소수민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소수민족의 성장이 점점 무시할 수 없는. 처음에는 뭐 동남아 난민 무시하고 마구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인종 문제 이런 거를 금기시하고 법적으로도 보호하고 이런 사회적 변화. 그다음에는 이제 심리학 자체도 크로스 컬처럴 사이컬러지, 크로스 컬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심리 치료 자체가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는 점점 더 정교하게 발달함으로 문화 문제도 이제는 섬세하게 다루는 그렇게 발전한 것이 크로스 칼처럴 카운셀링이라는 분야가 발달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상담 자체가 크로스 칼처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음. 그러니까 상담 교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상담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주고받는 소통인데 거기에 참여자는 상담자와 내담자죠. 그럼 뭐 내담자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자가 복수일 때도 있습니다.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에, 특유의 문화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연히 서로 오고 가고 하고 또 그것이 어떤 때는 소통의 장애가 되기도 하고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화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 성격도 다르고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배경도 다르고, 철학, 인생에 대한 철학이 사고방식, 사상,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한 접촉과 교류, 또 생기는 갈등,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것에 민감해야만 하고 잘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그걸 활용할 수도 있다. 어, 이제 그런 연구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학원 폭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는 한국에서 나온 청소년 백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렇게 약간 복잡하지만 아마 이제 여러 통계나 그동안에 발달한 종합해서 아마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의는 또 시대가 흐름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서 현재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학자들 간에 좀 오래됐지만 올베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단 올베우스 같은 유명한 이 분야의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은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다른 학생의 부정적 행위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 학생은 폭행당하고 있거나 희생자가 되고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종합적이진 않고 좀 원시적인 정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적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우발적으로 충돌한 사건이 있어서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학원 폭력이라는 개념에 넣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힘의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정말 대등한 누가 짱이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챔피언 결정전을 붙었다. 이거는 이제 폭행은 폭행이지만 뭔가 약자를 괴롭히는 그게 아니라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어, 폭력 행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힘의 불균형이 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 음, 이것이 이제 학원 폭력의 특징인 것입니다. 학원 폭력의 문제점.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점인 거죠. 성인 폭력 조직을 모방하여 조직화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말하자면 그 매체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영화 보면서 흉내를 내기도 하는 건데, 이제 더욱 무서운 건 뭐냐면, 실제로, 폭력 조직이 그 고등학교에 하부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예, 자연 형성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성인 폭력 조직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사회 문제가 되어 있었고, 저도 그 일과 연관된 그 학생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왜 축구가 유명한 프로구단 like 바르셀로나 같은 그런 프로팀이 유소년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구단들이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꿈나무 축구 선수 그런 소년들이 그 바르셀로나나 그런 축구팀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활동하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유명한 선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그 폭력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하부 조직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학교에서의 폭력이 범죄 조직화되고 범죄 조직과 직접 연관되고 이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학교 폭력을 성장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장통. 그러니까 애들은 싸우며 큰다. 그거 정말 옛날,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진짜 학생들 중에는요, 가방 속에다가 몽키 스파나 있죠? 그 묵직한 쇳덩어리. 그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복도에서. 그러니까 한 학생이 뛰어들어오더니 가방 속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들고 나가더라고요. 또 운동부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역도부하고 아이스하키하고 했는데 역도부가 힘이 세죠. 그러니까 얻어맞은 아이스하키부 학생이 아이스 스틱을, 하키 스틱을 들고 나왔어요. 정말 그거를 청룡도 같이 휘두르면서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고 막 복도를 달려가니까 우르르 다 도망가고 글쎄요. 이런 걸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때는 그래도 어, 이건 그냥 맨주먹으로 을를래 뭐 이래가지고
교정에서 싸움 붙든 그런 거는 이미 벗어나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재벌 회장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얻어가서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오니까 힘 있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그 수하에 그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 폭행한 사람들 잡아다가 그런 녀석들을 잡아다 꿀려놓고 자기가 직접 파이프로 막 때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그런 클럽, 유명한 클럽, 예, 폭력을 수반하는 그런 클럽의 멤버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그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전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성장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험하게, 막, 그리고 왜 자전거에 체인 있죠, 체인. 그걸 휘두르고 싸워요. 저희 때 그랬어요. 그게 무슨 성장통이냐고요. 근데 그게 낭만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지만, 뭐, 거기까지는 성장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지만, Don't Cry Mama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리는 드라마 유명하죠. 그런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으로,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들만의 세계, 완전히 다른 세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학교 안에. 그래서 정말 거기서 인권유린, 지속적인, 심지어는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는, 피해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 등장하는 멘트가 있어요. 용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뭐, 사회범죄에 관해서도 그런 멘트가 나오지만, 학생들 간에도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짓은 아이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용서라는 건 말이야,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용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해주는 게 용서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학원 폭력을 예를 든다면 가해자 폭력을 막 휘둘러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그 학생에게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거니까 피해를 당한 학생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힘이 센, 음, 가해를 하고 있는 힘이 센 사람이 피해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거예요. 그런 식의 멘트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폭력이 처음에는 물리적인 것뿐이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빨리 이런 조직화 이전에도 예를 들면 이거 오래 지속된 건데요. 폭행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전학가요. 예, 오래 지속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이게 바뀌었냐면요. 어느 대통령이 4대 공약으로 4대학 근절 뭐 이래가지고 학원 폭력 근절에서 입법이 되고 그런 이후에 바뀌었어요. 그때에 최초로 피해 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해 학생 부모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는데 300만 원 벌금 맞았어요. 그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후로는 이제 그런 일이 적어졌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피해 학생이 2차, 3차 피해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은 심지어 그냥 물리적, 신체적 피해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대인기피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를 겪는 일이 많았다는. 근데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도 그 사람이 처벌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난 거예요. 최초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벌금 300만 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도 없이 당연히 피해자가 전학 갔어요. 급한 사람이 도망간 거죠.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그중에 어떤 것들은 원래 그 폭력을 했던 가해자들이 피해자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거기 학생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기 이런 말하자면 호구가 갔으니 너희들이 잘 돌봐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이버 폭력, 온라인을 누구나 다 사용하니까 사이버상에서 SNS에서 뭐 언어 폭력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는 장소 불문 지속적인 괴롭힘. 뭐 학교의 이구석 저구석, 심지어는 학교 밖에서도, 골목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정의, 폭력 정의에 아까 나왔죠. 학교 내외에서, 한때는 학교 안에서만이 학교 폭력이라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니, 똑같은 가해자, 똑같은 피해자가 장소만 학교 밖이라 그래서 학원 폭력이 아니라 너무나 웃기는 얘기죠. 이런 식의 정말 무지성, 접근들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몇십 년을 그렇게 애들이 계속 떨어져 죽는데도 성장통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자,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 호소,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무책임한 가해자들의 태도와 정당화. 이건 정말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생패를 부렸다. 완전히 이거는 뭐 적반하장. 예. 안하무인 적반하장 모든 사자성어가 다 들어맞는 그런 행태가 버젓하게 너무나 판을 치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회 정의, 민주화 이런 뭐 그래서 정권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역사의 와중에 몇십 년 동안을 이 부분은 그냥 계속 구태의연하게 그래서 그것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도 말이죠. 학교 교사들도 뭐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몸을 보신을 하죠. 잘못 개입했다가 자기가 피해를 크게 당하니까 개입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부모에게 얘기하면 부모들이 펄쩍 뛰고 학교를 찾아가서 교사에게 항의하고 했겠죠. 근데 교사도 뾰족하게 뭘 해주지 못하고 교장 선생님도 뭘 해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섰다가 그다음에 학부형, 힘센 학부형에게 움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유야무야되고 오히려 역효과. 그 피해 학생은 그다음에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자체가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그다음에 혹시 알게 되더라도 펄쩍 뛰고 말리죠, 부모를. 그랬다가 난 죽어. 나 학교 더 이상 못 다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된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이게 바뀌는 과정도 대통령 제가 알기로도 세 번? 아니, 세 번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일화가 세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그때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누가.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 신고했던 이유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잡아가지고 여관에다가 가두고 3일 동안 폭행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건이 터졌어요.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경찰서를 방문한 가 했나? 뭐 하여튼 그러니까 경찰서에 왜 그걸 다루지 않았냐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해서 가해자가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럼 밤중에 무슨 살인 사건이 났으면 가해자의 신원을 누가 명확히 파악해요? 피해자가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거는 학생이에요. 같은 학교 학생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진술이 뭐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김새라도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범인을 잡아다 줘야 경찰이 그러면 구금할 건가요? 그 후도 뉴스만 떠들었겠지, 뭐가 바뀌어진 게 없어요. 대통령 한 두 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해자 부모가 병원에 차 300만 원 받았다는 건 대통령 두 번 바뀐 후에요. 또 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때 참여정부 시절에 뭘 했냐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청소년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요. 그때 청소년 상담센터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교육부 산하의 청소년 센터가 있었고, 하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의 청소년 센터. 그래가지고 같은 지역에 이게 있을 경우에는 두 기관 간의 갈등 문제도 있었어요. 어이없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졸속 행정 이런 게 생겼냐? 다급한 거죠. 사회 문제가 너무 다급하니까 대통령이 또 그분 성격에 즉시 해결 이런 의욕이 있는 분이니까 직속기관 만들었어요. 교육부가 이미 있는데 그게 미미하고 잘 안 된다고 보고 또는 대통령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나 직속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그 청소년 센터가 생기고 막 직장이 막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뭔가 장래 취업에 대한 활성화, 희망이 커진 거죠. 사회 문제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늘어나면 의사 병원이 예, 중요해지고 더 발전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는 있었어요. 그러나 실무 레벨에 내려와서는요,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얼마나 잘 다루어지고 있었나, 효과가 별 없었어요. 적어도 정부의 관심사는 표명됐어요. 이게 중요하다. 특별히 이제 상담자들이 자극되어 있죠. 좀 더 그 사회에 관심을 끈 거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현실 레벨에서 뭐가 문제였냐? 가해자의 관리가 안 되고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음. 이거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했던 것이고, 처벌이 실행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해자의 상당수는요, 사회적인 권력이나 부가 있는 집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가해자가 보호되고 있는 상황. 피해자는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라는 게 뭐 노조 결성하고 대항하고 저항할 만 그런 힘이 있거나 그런 사회의 흐름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들 상담 세계도 문제인 게 피해자 상담에 대해서만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 기관도 아무도 한 것도 없고 이론조차 나오는 것도 없고. 오직 피해자는 환자니까. 그 환자들은 일단 입원했던 사람도 많고, 자살 자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의학적 치료, 그 정신과나 또는 그 상담 분야에서 어떻게 도울까에 대해서만 겨우 얘기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조차 미미했다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되는 거는 나에게 직접 물리적, 재정적 피해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많거나 큰 규모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회의 관심을 끄는 특별히 매체, 예, 언론이나 언론도 한 번 큰 사건 터지면 떠들썩 하다가 가라앉아 버린 이런데 영화, 드라마 이런 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관련 영화, 드라마, 그냥 뭐 글로리가 나오고서는 굉장히 무슨 대세 트렌드처럼 바뀌어 버렸는데 그전에도 돈 크라이 마마 같은 거는 정말 뭐 대통령 후보가 그거 보다가 울었다는 건데 그것만 봐도 정말 그 사회적 고발이 됐어요. 근데 그 영화 그렇게 맞으면 히트작이 되지는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결국은 바뀌긴 바뀌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 입법을 통한 또 강력한 시행 이것이 필요했었고요. 그런 후에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바뀌었고 상담에 있어서도 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 때였을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일간 여관에 가두고 폭행했다는 그 시절. 그때에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 교사, 학부모, 학생 이렇게 인터뷰들을 했는데 뭐 교사의 말도 뻔하고 학생들의 말도 뻔하죠. 우리는 2차, 3차 피해 당한다 이런 얘기하는. 근데 학부형 인터뷰 중에 한 분이 그것도 뭐 그냥 일반적인 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인터뷰한 이유가 어느 경호 업체에서 경호원들 왜 이렇게 예, 파견해주는 업체죠. 돈 받고 파견해주는 경호업체에서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무료로 그 피해 학생들을 경호해주겠다 이랬어요. 참 얼마나 그 비싼 돈입니까, 경호원들이 근무하는 게. 근데 그걸 제공하겠다. 이거 참 고마운 일이죠. 대단한 일인데요. 다들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학교에 보는 눈도 많고 한데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면 이 학생이 이 학생은 말하자면 그 폭행 피해 학생이다.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잘 몰랐던 아이들까지 다 알게 되는데 그 본인의 그런 그 앞으로의 학교 생활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고요. 학생들은 딱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경호해 주실 건가요? 네. 너무나 간단하고 직설적인 질문이죠. 3학년 졸업반 뭐 한 학기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2학년이면 1년 반 동안 경호해 줄 건가요? 1학년이면 2년 반 동안 해줄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는 더 죽는다, 그 다음에. 경호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럼 간단한 계산도 안 되나? 근데 한 학부에 그랬어요. 고마운 일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자를 위한 근데 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좀 상담을 안 해주나? 가해 학생들을 잘 타일러 가지고 학교에서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해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니냐. 그게 가장 좋은 해결이 아니냐. 현명한 거죠. 다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인 거죠. 하지만 최소한 문제의 본질을 그분은 지적했어요. 와, 학부형이 제일 똑똑하네. 전문가도 상담자도 의사도 교육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아니 학부형이 제일 맞는 말 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용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 교수인데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책을 한 권 출판했는데 이거는 여러 교수님들이 다 한 챕터씩 맡아가지고 기고한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묶어서 했는데 총론 이 책의 총론을 문용린 교수가 쓴 거죠. 이분이 한때는 교육감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육감 후보로 나오기도 이전에 이 책은 썼던 건데요. 이분이 학교 폭력에 대한 그 소론적인 총론을 쓰면서 원인의 불확실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모든 폭력의 시작은 가해자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피해자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폭력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해자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얼마만큼 폭력할 것인가, 또 왜 그랬는가는 그냥 그 사람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가지고 애를 써봐야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가해자 쪽에 있는 거죠. 문제의 본질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나 웃기는 게 맨 처음에 나온 말은 그거예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라는 거죠. 정말 어이없는, 네, 그런 식입니다. 뭐 아이들도 어른도 처음에는 그런 식의 반응을 했죠. 뭐랄까. 폭력에 대한 일상화? 옛날에는 우리는 험한 시절을 겪었으니까요. 뭐, 정치도 다 폭력 가지고 하던 시절이 있었고, 폭력배가 명동 44번지 그런 사회상 그런 것도 겪었고, 뭐 폭력에 대해서 좀 심상한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남의 일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거죠. 남이 폭행당하는 거는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너무 쉽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회 문제인지 본질적인 문제인지 이것이 그냥 점점 커지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빴죠. 생존 위해서 저마다 발버둥 치던 시절이니까 뭐 초기에는 그런 면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세월이 가고 이만큼 이제 경제 발전하고 이런 사회가 됐는데도 너무 뭐랄까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에이파시. 그래서 그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이제 20세기, 21세기 이 사회가 망하는 것은 현대 문명이 망하는 것은 악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한 그러니까 소수의 악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다수의 무관심, 에이파시 때문일 것이다. 그 때문에 인류 문명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에이파시라는 거는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회학,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슈입니다. 에이파시, 예, 무관심, 사회적 무관심. 그러니까 복지 쪽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오는 것도 사실은 반작용이죠. 사회 구석구석을 돌보자. 심파시를 갖고 이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학원 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황당하리만큼 오랫동안 이 에이파시 그리고 정말 그 비합리적 구조. 그러니까 뭐 설마 처음에는 설마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전혀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피해자가 나오고 알려졌는데도 계속 딴소리를 하고 말로만 큰 사건 터졌을 때면 시끄럽다가 가라앉고 그것이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제가 2002년에 총신 갔으니까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시작했는데 참 강의할 때마다 굉장히 답답했고 때로는 엄청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에 가서 교사 세미나 해달래서 가서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좀 심한 말을 했더니 나중에 질문을 하는데 나보고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의미가 뭐냐면 상처가 많으냐라는 식이에요. 제가 말을 심하게 뭐가 뭐 힘드시나요? 뭐가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라든가 그분이 상담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곰곰이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했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심하게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한 거라고는 여겨졌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예를 들면은 어떻게 목사님이고 교수님인데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말의 뉘앙스가 나중에 공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어,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저를 측은하게 여기는 참 안 됐네, 당신 왜 그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고맙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죠. 근데 이런 사회 에이파스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강하게 말해도 반응이 무덤덤해요. 이해를 못해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는지를 이해를 못,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애들이 더 많이 죽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성장통이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근데 이거 오래전부터도, 제가 이거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6년에, 아니, 16년이 아니네요. 이게 연도수는 언제지? 기억이 안 나는데, 4년인가? 그, 2006년인가? 예. 하여튼 그쯤 됩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뭐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한 거죠. 몇 가지 원인들을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정적인 원인은 이 가정의 영향을 받는다, 아이들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육적 그 몇 가지 이제 소제목으로 원인을 짚는다면 첫째는 가정교육 역할이 부재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교육은 학교에다 맡기는 그런 게 강했고, 가정교육을 중시 여기지 않고 또 바쁜 생활, 부모도 자녀도 바쁘서,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저 사람은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등등의 말인데,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성교육도 학교가 시켜야 되는 것이지, 너는 왜 가정교육이 안 됐냐라는 말조차 요즘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정의 기능, 또 가장들도요, 보면은, 뭐 부부 상담도 해보면 남편들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것도 부부 맞벌이가 많아가지고 못하지만 옛날에는 주로 남편 쪽이 가게를 책임지던 시절에는 나는 열심히 일해서 정말 그 경제 발전 시대에는 정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들 살았으니까 정말 나는 뼈가 바사지게 일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엄마가 알아서 다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청소년 문제 생겼다 그럼 당신이 애를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니 애를 나 혼자 키우냐? 아니, 아빠가 주말이라도 좀 애를 데리고 이렇게 하고, 애가 잘못하면 아빠가 좀 훈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교육을 나 혼자 다 떠넘기면서, 이렇게 이제 속상해하는 그런 일이 많죠. 지금 양쪽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요즘은 다르죠. 첫째 애를 안 낳고 애를 이 상황에서 낳는 사람들은 애를 그냥 뭐 정말 뭐냐 금쪽같이 떠받치면서 살죠. 그러니까 아빠가 주말이면 애들과 놀아주는 건 아예 기본이에요. 설거지도 가끔 해주는 게 좋은 아빠고, 아빠 기능도 많이 달라지고. 자, 이게 그런저런 게 다 싫거나 귀찮거나 안 되거나, 자신이 없거나 하면 뭐냐, 동거해요, 그냥. 그런 모든 책임론에서 자유롭죠. 서로 사랑하면, 혹은 서로 편리하면 같이 살고, 서로 불만이면 그냥 갈라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소송과 수속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음. 가정의 이제 파괴.
가정이라는 틀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이미 요즘은 이제 이런 게 거의 표면화되었지만 그러기 전 단계였던 시절에도 이미 기능이 약화되어 있었다. 결손 가정, 폭력 학생은 결손 가정 출신이 많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뭐냐면 기능적인 결손 가정이란 말. 결손 가정은 아닌데 기능이 안 되고 있다. 가정 기능, 가정 교육 기능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폭력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다분히 개인주의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제 그 가해자들의 성향을 얘기하면서 가정 환경에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도 중요하다. 결손 가정 같지는 않지만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린 때부터 초기 시절에 특별히 예, 부모가 양육할 때 불안감을 주는 그런 양육이 문제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어느 정도 수용했느냐, 특별히 공격적인 행동을 얼만큼 받아줬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알자면 세 살 벌을 여든 간다 이거죠. 처음에는 귀엽다고 받아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엔 뭐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공격적인 게 계속 통했다면 그리고 반대급부를 그 제재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는 또 너무 억압을 당해서 분노 폭발 이런 것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터졌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부모가 육체적인 뭐 징계를 너무 심하게 한다 아니면 그냥 자기 화풀이를 애한테 한다든가 어, 그래서 폭력 자체를 부모의 모습에게서 배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쌓인 분노 이런 게 부모를 향해서 바로 터지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한테는 너무 힘의 불균형 때문에 직접은 못 대들지만 밖에 나가서 혹은 자기 형제 자매 간에 예, 발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가정의 영향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의 폭력이 이제 그 모델 역할을 하는데 아동학대. 근데 그런 그 폭력 중에도 중복학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직접 폭행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부부가 폭력적으로 싸우는 거. 그 모습을 보고 컸을 때 이건 이중적이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영향을 받는데 두 가지를 다 겪으면서 크는 아이는 어, 중복 학대다라고 중복 학대 경험 집단이라고 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정이 원인이다, 가정에서 원인 제공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 환경적 원인도 지적을 합니다. 우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 우리 이제 이민 학생들은 당연히 있죠. 처음에 이민을 간 아이들은,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좀 다르겠지만, 간 아이들은 적응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을 이제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적응이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사소한 일로 자존감을 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응, 학교 생활이니까 단체다 보니까 규칙, 적응 이런 거에 잘 못 따라가면 처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열등감, 불안감 이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중에는 그러한 망가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너는 나를 무시한다, 너는 건방지다 이러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리고 개인주의, 요령주의, 출세주의, 예.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을 통해서 폭력 학생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사회 환경적 영향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은 대중 매체죠.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십니다. 엄청난 영향이죠. 대중 매체가 이제는 뭐 아이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는 문제 학생은 뭐냐면 극장을 가는 거죠. 극장에 보면 청소년 관람 불가 그런 시절 생각나시죠, 연습? 그게 아주 그 불량 청소년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구경 다니는 게 불량적 정말 낭만적인 시절이죠. 근데 이제는 공부하다가도 순식간에 모든 화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는. 일반적인 어른들은 보지도 않는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우리는 컴퓨터 조작을 잘못해서도 못 찾아보는 것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제한이 없어요. 이 매체의 영향은 제한이 없고 뭐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내가 손해야. 라는 정확한 정체성과 아주 영리한 계산이 돼 있지 않으면요. 막을 수 없어요. 스스로 피하지 않으면 부모가 막을 수 없어요. 24시간 따라다녀도 힘들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공부방에 공부를 하라고 야단을 치면서 공부방에 들어가서 뒤에서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럼 공부가 되겠어요? 결국은 혼자 공부해야지. 컴퓨터 화면 바꾸는 거는 1초도 안 걸립니다. 부모님이 그냥 이제 그 학업 상담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느 부모님, 어떤 엄마가 얘는 공부 열심히 해요. 보면은 딴 짓 안 해요. 친구도 안 만나요. 학원 갔다 오면은 지방에 들어가서 공부밖에 안 해요. 근데 왜 성적은 맨날 그 모양인지 몰라요. 그래서 CCTV를 몰카를 달게 했어요. 제가 그 얘기 했나요? 했으면 용서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그냥 계속 딴 거 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하고 뭐 게임하고. 근데 엄마가 과일 깎아가지고 들어가면 순식간에 화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몰카에 잡힌 거죠. 근데 엄마는 계속 공부만 하고 있은 줄로 아는 거. 어이없죠. 그러니까 아이들 감시, 야단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정말 아이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나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나는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런 뭐 안 좋은 매체들은 접근하는 게 내가 뭐 마약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야. 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정말 인성교육이죠, 말하자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의 구시대적인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뭐 어떻게 통제하겠다. 그 택도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뭐 엄청난, 일단 모델, 그 영향을 받고요. 폭력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인 문화를 매체뿐 아니라 도시화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놀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에도 그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놀이터잖아요, 놀이터. 근데 놀이터 없는 아파트 단지는 그거는 정말 아주 그 미개한 아파트인 거죠. 기본적으로 놀이공간다.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동안은 뭐 테니스장이 있는 게 이제
최신식 아파트인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요. 요즘은 뭐냐면 다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 새로운 아파트는 그거 다 집어넣어요. 근데 하여튼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그만큼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길 만큼 놀이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 도시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찾아가는 공간이 PC방이나 무슨 성인 문화에 바로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매체와 성인 문화에 접촉하면서 폭력 문화에 쉽사리 접촉하고 그러면서 이 영향을 어떻게 받냐면 폭력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폭력 문화에서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사람이 영웅시되는 그런 문화가 은연중에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조직 폭력 돈이 많으니까 영화 만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주면서 어, 그런 영향을 주는 영화를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까지 있어요.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원인이 당연히 있겠죠. 사람은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또는 충동적인 그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남을 찍어 누르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또는 역시 심리학에서는 그 성적 욕구를 항상 얘기하니까 성적 욕구 불만이 청소년들에게는 폭력을 이어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청소년 시기에는 정체성 또는 역할 이런 불안정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 독립과 의존의 갈등, 이제 그것이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정성, 잘못된 그, 뭐랄까, 잘못된 권력욕이나 어떤 우월성 추구 이런 부분도 나타나기도 한다. 개인적인 성향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학원 폭력 원인의 불확실성이라는 이 글이 이런 것들을 보고 문영린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쭉 그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 확실한 원인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이 말하기를 피해자에 대해서 일단 보자면 지능이 낮다, 결손 과정에 많다, 나쁜 친구와 어울린다, 뭐 이런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어떠한 연구도 이런 특징들이 가해자를 설명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린 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인인 것 같다라는 의견은 굉장히 많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린 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야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일단 언어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원인이 없다라고 말하려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폭력 영상물을 많이 보았거나 결손 가정 출신에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가해자가 되지 않은 학생이 훨씬 많으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죠? 그것은 일리가 있죠. 말은 돼요. 왜냐하면 폭력 영화를 보는 학생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다고 폭력 학생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화를 봤지만
학생이 안 된 사람이 더 많다. 그건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영화 보는 거는 크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폭력을 행하는 거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충동과 영향을 받았었겠지만 실제로 행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묘한 겁니다. 그걸 영화를 보고 폭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아니므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맞는 말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흔히 말하기를 피해자는 대부분 몸이 허약하고 또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 또는 언어상의 특징이 있다. 말을 더듬는다는 등. 그다음에 건방진 모습을 보인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게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발견되지 못하였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많은 원인일 거라고 제시했던 것을 원인이라고 결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것이다. 그다음에 사회의 영향에 대해서도 체벌에 관대한 가정과 학교의 문화가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라는 말, 또는 폭력적 가정이 학교 폭력 조장한다. 조직 폭력이 미화되는 사회 분위기가 학교 폭력, 이러한 주장들도 결국은 불분명하다.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컴퓨터, 게임 등등 이 학교 폭력과 상관성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설명을 했어요. 미국의 서전 제너럴스 리포트, 그러니까 미국의 서전 제너럴 보고서에 의하면 찬성 반 반대 반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매체에 대한 연구는 사실 영향력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전 제너럴이 연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집단이 연구한 보고서가 뭐냐면 찬반이 반반이다, 학자들이. 그 정도예요. 가장 그래도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건데 그나마도 의견이 반반 갈린다. 이것조차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가 반이나 된다. 이게 미국의 특징이고 그게 바로 미국의 그 정신적 철학 배경이에요.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 심리학자들이었겠죠. 혹은 상담학자들이었겠죠. 그런 관점으로 인간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본성은 처음에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지만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된다. 특별히 상처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원인 이런 걸 했을 때 모든 걸 환경 탓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야만 그게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 형성이 본인의 의지나 결정권이나 본성적인 부분, 특별히 이런 폭력 같은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얘는 예를 들어 폭력을 타고났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폭력 행하는 걸 단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누가 줬다면 압도적인 영향이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인간관의 맹점이 있는. 인간은요, 그렇게 완벽한 영향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악한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지 않으면 스스로 선택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인본주의 인간관. 그러니까는 성선설이죠. 인간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했고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조금만 나쁜 영향 받아도 금세 나쁜 걸 배우고 한 가지 배우면 열 가지 터득하는 게 인간. 좋은 거는 한번 가르쳐서 익히고 실행시키기가 굉장히 힘든데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해. 이거는 많은 실험이 있습니다. 인형을요, 아이들 두 그룹을 모아놓고 한쪽에게는 평화롭게 인형을 갖고 노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또 한 그룹에게는 아이들이 인형을 학대하는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그룹을 같은 방에다가 놓고 장난감 인형을 나눠주고 놀게 했어요. 그랬더니 평화로운 동영상 본 아이들은 그냥 잘 놀고 있고 인형을 학대하는 동영상을 본 아이들은 인형을 학대를 하는데 동영상보다 더 심하게 학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폴 트립 교수가 자기 아기가 어렸을 때 꼬물꼬물 기어다니던 시절에 자기는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방 안에 기어다니니까 선풍기나 콘센트나 이런 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꼬맹이에게 자기는 아주 아빠로서 좀 일찍이 아이를 잘 가르친다. 영재교육인지 무슨 안전교육인지 말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꼬맹이를 앉혀놓고 자기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이래가지고 이 콘센트 같은 건 말이야 손가락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딴 데 보고 뭐 듣는지 마는지 그냥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는 상관 않고 연습하는 거죠. 아빠 연습하는 거예요.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나는 아빠가 가르쳐야 될 안전교육 이런 걸 다 책임 있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연습 삼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앉아서 책을 보는데 애가 기어다니다가 그 전기 소켓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이 설마 진짜 그걸 목표로 삼아서 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정말 딱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기어가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손가락을 들어서 거기다 집어 넣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 놀란 거는 손가락을 집어넣기 직전에 아빠 쪽을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아니, 이건 정말 간증이죠, 간증. 와, 기쁜 일은 아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 첫째, 그 영리함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고요. 둘째, 인간의 죄성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죄는 다 짓는다. 그리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한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하지만 왜?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듣고 체험하니까. 그래서 이 지금 문용린 교수의 원인은 뭐 이분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학자들의, 인본주의 학자들의 이론을 이분은 잘 종합하고 정직하게 말한 거죠, 사실. 그 학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건 뭐냐? 인간론이에요. 인간관이 결정론적입니다. 예. 인간은 백지로 태어나는데 주변의 환경이, 주변의 성인들의 가르침과 행동과 문화가 영향을 주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나쁜 영향 준 이 사회가, 이 문화가 어른들이 책임이지 아이는 이 범죄자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자가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억울한 건 피해자뿐이에요. 그 범죄자는 풀려나면 또 누군가를 가해하거든요. 그럼 그 죽은 피해자는 무슨 죄예요? 그 사람은 누가 보호하냐? 그 사람의 인권은 누가 보호하냐? 그래서 나온 게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승진제 아웃이 그래서 나온 거죠. 살인, 강간, 폭행범들이 계속 풀려나니까 그런 논리 하에서 그러지 않아도 미국의 사법 체계는 9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특별히 형사소송법이거든요.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범인이 거의 명백한데도 범죄 증거 없이는 처벌을 못하고 유죄 판결 못하는데 증거 수집이 불법적으로 수집했으면 그 증거는 채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판사도 알아요. 그 증거가 진짜고 이 범죄자가 유죄를 했는 게 거의 확신해요. 그런데도 이 증거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거를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예요. 네. 그게 미국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뜻은 뭐냐 하면 그렇게 범인을 놓친 한이 있더라도 그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 불법적인 증거 수집한 거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형사들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막 수집해 와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면죄부를 받죠. 형사들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거를. 그러다 보면 죄 없는 사람도 막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들이대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범죄자를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간범이 7범, 8범이라고 해요. 그럼 풀려나면 또 하거든요. 그럼 피해자가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다가 나중에는 50명, 60명이 돼도 계속 또 풀어줘야 돼.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멍청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력범, 살인, 강간 이런 범들은 세 번 잡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안 풀어준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냥 3범 이상은 못 나간다. 그거는 당연히 피해자가 생길 거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생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범은 그냥 쓰리 스트라이크이면 아웃이다. 사회에서 아웃.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기현상, 사회적인 불합리성이 생기냐. 그러니까 인간관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본주의적인 인간관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의 책임, 범죄 예방에 있어서 인간의 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같은 이유로 이 문용린 교수의 주장이 한편은 일리 있어 보이지만, 어,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의 절반을,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보는 거죠. 인간의 존재에 그러한 선하고 선하다기보다는 그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죄악성, 정말 복잡한 거죠. 영혼도 있고, 죄성도 있고, 이것을 제대로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한 존재인데, 단순하게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문구를 보세요. 학교 폭력 문제를 에워싸고 있는 구성 여성들은 엄청나게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확실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훨씬 복잡한 거죠. 인간을 너무 단순화해서 보고 있는 거죠. 영혼 쪽을 전혀 외면하고 죄성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바로 이해를 못해서 원인론에 잡지 못하는 거죠. 결정적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데는 동의해요. 이런 여러 원인들이, 가정적인 원인, 폭력 매체 이런 것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닌 것은 아닌데 필요 충분 조건 원인은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인간의 본연적인 죄성인데 그 부분을 전혀 못 보니까 한쪽 눈을 감고 있으니까 원인을 파악 못하고
100% 원인을 찾으니까 그런 원인은 없죠. 예. 여기에 제시된 모든 것이 원인의 일부인데 다른 한쪽은 인간의 본연적인 죄성과 합해서 벌어진 일이죠. 그런 행동이 결정된 거예요. 자, 이건 이론적인 설명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어, 학원 폭력의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그런 학생을 대학생이죠. 대학생 청년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기의 사연, 그 많은 막 간증, 아주 그것도 굉장히 특별하고 은혜로운 간증인데 놀랄 만한 영화 스토리 같은 간증인데 뭐 그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중에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피해자였을 때는 힘이 약해서 맞은 게 아니었어요. 싸우기 싫어서 맞아줬대요. 왜냐하면 싸움을 엄청 잘해요. 근데 해도 너무하니까 끝없이 그러니까 맞다가 이제 드디어 어느 날 이제 확 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학교에 짱이 됐어요. 짱. 짱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는 범죄 조직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이 다 범죄 조직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가담까지 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게 된 예수 믿고 나오게 된 극적인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 가해 학생이 됐을 때 어떤 아이를 선택해서 폭행을 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나온 피해자의 특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단 한마디. 얻어맞아도 선생님한테 가서 이르지 않을 만한 아이를 골라서 때렸다는. 네. 피해자에게는 아무 원인이 없어요. 그냥 때리고 싶으면 아무나 선택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고려한다면 뒤탈이 없으래. 맹수는요, 사냥을 할 때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요, 언제 사냥을 하냐? 잘 먹고 즐기기 위해서 사냥을 해요. 물론 옛날에는 먹기 위해서 사냥했죠.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을 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냥도 필요하게 됐죠.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굳이 사냥하지 않아도 목축을 하거나 다 그런데도 계속 사냥했어요. 인류 역사에는 사냥이 항상 있었어요. 심지어 영화도 디어 헌터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먹고 살 게 없어 사냥을 합니까? 최고의 스포츠, 최고의 오락거리죠. 사냥이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총을 좋아합니까? 인간만이 즐기기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사실은 학원 폭력을 그런 마음으로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음. 사냥을 즐기는 마음으로. 인간 사냥이죠. 중국 영화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사람을 풀어놓고 사냥을 하는, 사람을 풀어놓고 늑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나서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사냥하는, 물론 옛날 배경으로,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도 뭐, 진시황 같은 시절에는 있었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뭐, 로마의 네로 황제나 뭐, 크리스찬들을 잡아다 놓고 일종의 사냥시키는 거죠. 인간만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만.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보는 시각 자체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문제의 본질에 도달하려면 인간관이 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인간관을 가진 상담자는 성경적 상담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적 상담자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음.
인간의 본성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여기에 문제도, 가해자의 문제는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뭐 상처가 있다면 다루어도 줘야겠지만, 결국은 회개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치유와 용서가 필요하죠.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치유와 용서가 필요하죠. 근데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 쉽지 않겠죠. 복음이 필요하죠. 회개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용서에도 복음이 필요하고.